화면 키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중심 프로그램으로 김상우 잠수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우 잠수사님. 예, 안녕하세요. 화면 이제 키셔도 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걸 잘 만질지를 모르나 호스트가 비디오를 비활성화하여 비디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희경님, 누가? 희경님이나 예, 이제 이제 됐네요. 되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은 아침 7시죠? 네, 아침 예, 7시입니다. 이런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준비하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세월호 현장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김관홍 잠수사님에 대한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뭐 함께 이런저런 여러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관홍이랑 현장에서 뭐 2달 넘게 같이 현장에 있었고, 또 나와서도 저도 서울에 있고 관홍이도 집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같이 많이 만났었고, 또 이 잠수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뭐 활동도 많이 했고 인터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관홍이는 현장에 있을 때 잠수하면서 좀 부상을 좀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잠수를 나중에는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래도 나가지 않고, 잠수사가 한 명이 없으면 그만큼 더 현장에서 잠수사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있겠다고, 무슨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 우리 잠수복이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할 경우에도 자기 게 아닌데도 남의 잠수복도 수리도 하고, 또 우리가 막 힘들고 괴로울 때도 중간에서 잠수사들한테 이렇게 힘도 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정이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그 세월호 현장 나와서도 많은 걸 애썼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김상우 잠수사님 시간입니다. 편하게 세월호를 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 해외에도 한국에도 이런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잠수사들이 그 7년 동안 세월호 현장에 갔다 나와서 아주 내용이 참 길어요. 긴데 그 간략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 현장에서 잠수이 참 많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 현장이 잠수를 잘 모르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류가 강한 데예요. 그리고 수심도 44m였고, 현장에는 조류가 세기 때문에 일반 스쿠버 잠수로는 할 수 없고, 표면 공급식 잠수라 해서 헬멧을 쓰거나 그런 잠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또 조류가 센 걸 뿐만 아니라 물때 작업을 또 해야 되고, 하루에 4번씩 물이 정조라고 물이 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작업을 그렇게 했었고, 또 세월호 현장 세월호 배 안에는 뭐 시야가 안 나오지만 뱃속은 더더욱 안 나오죠. 거의 암흑입니다. 그래서 더듬어서 희생자를 수습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거는 그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2014년 7월 10일 날 일방적으로 해경에 의해서 통보를 받고 나갔어요. 저희들이 쫓겨나다시피. 저희는 사실 끝까지 다 하고 싶었는데 잠수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라는 이유로, 잠수 방식을 바꾸려면, 저희들은 그 세월호 그 뱃속을 뻔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달 동안 잠수를 해서, 잠수
기법을 바꾸면 되는데 왜 저희들까지 내쫓다. 사실은 그건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잠수하다가 사망하신 이강욱 잠수사님의 그 사망 책임을 저희 동료 잠수사들한테 돌리려고 공우영 잠수사님한테 돌리려고 6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공우영 잠수사님이 3년 동안 또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긴 됐지만 3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7월 10일 날 또 2014년 7월 10일 날 나오게 됐고 또 나오게 된 이후에도 해경청장과 해수부 장관님은 저희에게 산재만큼의 치료 지원과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치료가 중단됐다가 다시 됐다가 중단됐다가 이런 일이 3번 정도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되는 것도 잘못된 거죠. 언제까지 나서라 그런다고 잠수병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질병들이 낫는 게 아닌데 딱 기한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번복하고 다시 치료되고 다시 또 중단되고 이런 거를 3번 이상 진행이 됐었고 그런 부당한 것 때문에 김관홍 잠수하나 저나 다른 잠수사들이 또 그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투쟁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세월호 현장에서 초기에 자원봉사로 가셔서 2달 정도 이상 꾸준하게 잠수하신 분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현장에서 다시 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김가람 잠수사 사망 전에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2015년도에 또 한 분이 또 사망하셨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잠수사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어, 잠수병, 또 트라우마, 잠수병 중에서 뭐 골개사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그 골개사를 치료를 안 해주고 있어요. 세월호에서 다쳤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 하지만 세월호 현장이 마지막 현장인 그런 잠수사들은 다른 현장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골개사라는 잠수병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받아주면 그 현장에서 또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질병을 세월호 현장에서 다쳤는데 어디 가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뭐 7년 동안 지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잠수를 못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뭐 간략하게 그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6년에 박주민 의원님께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죠. 이 내용이 너무 길어서 간략하게 그냥 김관홍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도에 국회 이제 법사위에 법제사법위원회죠. 거기에 상정이 됐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세월호 얘기만 하도 뭐 그때는 고개를 막 흔들고 신경을 안 쓰는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년 동안 계속 계류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5월 20대 마지막 국회 그 본회의에서 힘들게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될 때도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게 다 통과된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많이 좀 빠졌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면 피해자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피해자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태에서 김간호법이 통과됐는데 그러고 나서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을 다니고 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피해자에 포함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병원에 가서도 저희 세월호 잠수하러 치료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거절당하기가 일쑤예요. 그리고 이 설명을 길게 해서 또 받아주는 병원도 있고 또 종종 뭐 거절해서 치료를 안 해주는 병원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 김간호법을 이번에 21대 국회 때 재개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예.
어, 그러면 그 전날 그 북콘서트 할 때 네,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 네, 잠깐 언급하신 지금도 잠깐 언급하신 그 골괴사 네. 그게 그때 그 이렇게 천천히 심해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적에서 그때 설명을 좀 그때 이제 아, 자세히 예. 좀 그럼 잘 잠수병을 제가 해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예 그거 그때 간략하게 좀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골개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은 이해가 그때 되게 잘 예, 됐었던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잠수를 하면서 잠수병이라는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물속에서 숨을 푹 참고 호흡을 뱉지 않고 그냥 상승해서 올라올 때 이 폐가 터질 수가 있어요. 압축 공기를 마셨기 때문에 그 압축 공기가 커지면서. 그게 첫 번째 기체 전색증이라는 잠수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는 잠수병은 우리가 일반 공기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79%인 질소가 문제예요. 그 질소가 혈액을 타면서 서서히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수를 하면 서서히 상승해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또 잠수를 깊은 수심에서 오래 했을 때 챔바에 들어가서 똑같은 압력을 놓고 서서히 그걸 빼줍니다. 근데 세 번째 마지막은 잠수를 오래 한 사람들, 저희 같이 산업 잠수를 하는 사람들, 레포츠 잠수가 아니라 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오랜 잠수하는 사람들은 많이 쓰는 쪽, 특히 어깨 쪽에서 골개사라고 뼈가 썩는 병이 걸려요. 그 병은 잠수병의 일종인데 오랜 잠수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잠수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를 어떻게 받냐면 마지막 현장에서 골괴사 잠수병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받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마지막 현장이 세월호거든요. 그러면 세월호에서 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2014년 4월 달에 2014년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저희들이 잠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 삼초표 서울병원이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입원을 했죠. 나와서 거기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해경청장이나 저희한테 오셨어요. 해경청장님 오셔서 산재만큼의 준한 치료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골계사인 8명 중에서 1명은 8월 달에 수술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해 2014년 9월 달에 갑자기 골계사는 세월호에서 지금 걸렸다는 걸 확 입증할 수가 없다라면서 저희 그 골계사인 나머지 사람들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삼천포 서울병원에 있는 그 의사가 골계사는 오랜 잠수를 해야 걸리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했던 내용을 보니 세월호 현장에서 잠수는 그런 수심에서의 잠수는 보통 하루 정도 한 번 잠수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잠수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4번, 4번 물때가 있는데 4번 잠수할 그 물때에 맞춰서 잠수를 해야 되는데 잠수사들이 없으니까 3번, 4번 그렇게 잠수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 잠수 기록을 보고 그 의사가 골계사가 먼저 걸렸다 하더라도 세월호 현장에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치료를 해주려고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아마 안 된다고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경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의사상자를 신청해 봐라. 근데 의사상자 신청을 했는데 의사상자가 또 되지도 않았죠. 저희는 자원봉사로 가서 어떤 일당을 받으려고 뭐 돈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저희는 그냥 자원봉사로 현장에 잠수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해경이 뱃속 안에 세월호 격실 안에 들어가질 않고 수색을 안 하니까 저희 민간 잠수사들이 했거든요. 저희들이 7월 10일 날 나간 다음에 들어온 민간 잠수사들은 업체에 계약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업체 계약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간 잠수사들 25명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은 업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산재를 받을 수도 없고 정부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잠수를 해야만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럼 바꿔 말하면 저희가 그러면 그 8명의 그 골계사인 사람들은 환자인 사람을 정부가 그럼 데려다가 잠수를 시킨 거잖아요. 환자를 잠수시킨 거가 더 잘못된 거죠. 그것도 아주 이상한 잘못된 논리잖아요. 치료를 안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럼 환자를 데려다가 잠수를 시킨 건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 산재만큼 처리를 해주는 그 기업도 있는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그 기업보다도 못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건지, 이런 대우를 하는 건지, 참 진짜 그냥 써먹고 버리는 건가. 그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에 아마 가장 그냥 속상한 것 같아요. 관홍이랑도 과거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관홍이가 항상 술 마시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형, 우리 정말 쓰고 버림받은 거냐.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선배 잠수산을 또 법정에 세워갖고,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 3년 동안 재판에 서면서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중간에 쓰러지셔서 큰일 날 뻔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우리 잠수사들을 괴롭히는 것 같구나. 국가가 부를 땐 저희는 거부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숨 걸고 잠수하고 일을 했는데, 왜 정부는 우리들을 이렇게 버렸는지, 내버려 두는지, 그게 좀 가장 속상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예, 어, 그렇게 지금 산재 처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뿐만이 아니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 중에 지금도 이렇게 계속 고소당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현재도 고소당한 상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겁니까? 아니, 2014년 5월 6일 날 이강욱 잠수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그걸로 민간 잠수사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이 해경에서 모시고 온 분이거든요. 5월 4일 날 VIP가 온다고 갑자기 잠수사 인원을 좀 늘리라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손발이 잘 맞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능력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해경에서 잘 데리고 와라. 능력이 되는 사람을 그럼 데리고 와봐라. 저희들도 그 전에 많은 전화를 했더니 다른 잠수사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위험하고 다른 현장에 또 있으니까 올 수도 없고 또 뭐 자원봉사기 때문에. 근데 이 해경에서 그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잠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잠수 테스트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바로 하루라도 빨리 또 들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잠수를 하셨는데 첫 다이빙 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자료를 찾아보면 해경이 모든 건 자기들 해경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말을 그 기사도 있어요. 여러 번 나왔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고인 조사로 그 공용 잠수라고 저희 잠수할 중에서 제일 형님이신데, 그분이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명으로 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재판을 받았죠.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 다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으면서 매달 그 목포 광주 내려가면서 참 3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 선배님 중간에 또 쓰러지셔서 큰일 날 뻔도 했고. 지금은 그 재판은 끝났습니다. 2017년도에 끝났습니다. 3심까지 해서. 예,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신 그가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 계속 그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애틀란타 김영경님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 참여하실지, 후회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후회는 없어요.
아마 안 갔으면 더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게요. 저희 잠수사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꺼려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갈 것 같아요.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가는 것보다 국민을 위해서 가는 거죠. 똑같은 저희도 국민이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음, 또 다음 질문으로 전희경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어, 그 김관홍 잠수사가 남기신 뒷일을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 질문하셨습니다. 아, 예. 그 뒷일을 부탁한다는 거는 관홍이가 원래 성격이 잘 웃고 유쾌하고 그런데 불의를 보면 잘 못 참는 동생이었어요. 저희 잠수사들도 그런 분들도 많고 저도 또한 뭐 그렇지만 그 뒷일을 부탁한다는 건 아마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는 일, 뭐 잠수사의 지금 부당한 대우라든가 진상 규명도 마찬가지예요. 진상 규명도 또 성역이 없죠. 성역 없다는 게 뭐냐면 뭐 조타수의 운전 미숙, 뭐 과적에 의한 그리고 그 화물에 대해서 뭐 결박을 잘 똑바로 안 해서 그냥 침몰했고 그런 건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더 깊숙이 해서 왜 침몰하게 된 정확한 그 진상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94년도 저 성수대교 붕괴에서도 그 버스에서 무학 여중생들을 찾은 그 적이 있고 93년도에 위도 앞바다에 서해 폐료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92분이 사망하셨는데 그 현장에서도 저는 잠수해서 수색 및 그 선체 인양을 했는데 그땐 군인이었어요. SS라는 해난 구조대에 근무를 했었고 그때 서해 폐료 사건 그때는 정말로 주미 한쪽으로 쏠리면서 파도 한 두세 방 맞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때도 해경은 단 한 명도 구하지 않았고 군인이 다 그때 했는데 다시는 이런 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준비를 하겠다고 그 93년도에 그랬어요. 근데 세월호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세월호는 손 쓸 틈이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1시간 이상. 저도 해군을 나와서 아는데 배가 어느 정도 기운 상태에서 어, 오랜 시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 이상도. 근데 배가 시간이 지날수록 1도라도 조금씩 기운다는 거는 언젠가는 이게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로 침몰하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저같이 해군 나온 사람들은 배가 넘어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간다면 그걸 알아요. 선원들이 몰랐을까요? 해경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나왔죠. 그 위험하면서 나오면서 방송을 하고 나왔고 갑판에만 다 나와 있으면 자켓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어선도 많았고 대부분 다 살았을 겁니다. 거의 다가 살 수 있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경도 마찬가지. 보고하느라고 1시간 내내 보고만 했다고 하죠. 보고하면서 분명히 지금 몇 도입니다. 지금 몇 도가 배가 기울었습니다. 또 몇 도가 기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보고를 했을 거라고. 그 보고를 안 했으면 정말로 그게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면은 위에 지휘부나 컨트롤 박스나 목포 해양경찰서장이나 1, 2, 3항 함정한테 지시를 먼저 내리고 출발을 했는 게 맞는 거죠. 그 지시가 일단 갑판으로 사람들 모두 나와 있게 해라. 계속 배가 기운다면. 기운 상태에서 계속 정지가 돼 있으면은 배에 있어도 돼요. 그 상태로가 변하지 않으면.
근데 계속 조금씩 기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침몰하는 과정이랍니다. 그걸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그래놓고 왜 바깥에 나온 사람들만 해경 배에 실었죠? 그건 지나가는 어선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게끔 하는 게 그게 구조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근데 처벌은 1, 2, 3 함정 한 명만 처벌당했죠. 나머지 지휘부들은 다 지금 진급해 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도 마찬가지고. 선장만 무기징역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중형받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흥분이 되고 화가 나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는. 그런 예.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울컥울컥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반 시민들도 여전히 그 세월호를 생각을 하면 뭐 눈물이 나고 그러는 부분들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구할 수 있었는 충분히 다 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침몰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생중계로 그냥 봐야만 했던 그 상황. 예. 다음 질문으로 좀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이전에도 참사의 구조 작업에 여러 번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전 참사들에서 국가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잠수병을 인정을 해준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해경에 있는 수단구호법으로 처음에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그게 79년도인가 80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첫 사례로 지금 2016년도에 저희가 피해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순환구호법에 거기에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야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이 아니라서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16년 동안 피해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다음 2016년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도 피해 보상을 해준다라고 이제 법이 순환구호법이 수상구조법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게 또 함정이 뭐냐면 안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또 장애 몇 급, 장애를 입어야만 또 그게 또 해당 사항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이 산재하고 많이 차이가 나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순환구호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아직도. 방금 저희가 첫 말씀은 사례로 받았고. 예, 프랑스의 이현실님께서 질문하셨던 거였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잠수병이란 거 아까 설명하셨던 거, 그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몸으로 보여지는 이런 장애나 이런 게 거의 아닌 그러니까는 순환구호법에는 잠수병이나 예, 트라우마나 이런 명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없고, 장애 등급 뭐 이렇게 장애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순환구호법. 결과적으로는 그럼 지금까지 그런 참사에서 참여를 했던 민간 잠수사들 중에서 그런 걸 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예. 예. 그 다음 질문으로는 김영경님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그 다이빙벨 많이 이제 그 기사도 나고 그랬었는데 다이빙벨이 구조에 큰 도움이 되는지 투입을 막았었는데 그때 막았다면 이유를 아시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선 다이빙벨을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아, 군 시절 다이빙벨을 썼습니다. 제주도에서 50m, 70m까지 다이빙벨을 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이빙벨은 엘리베이터 같은 겁니다. 근데 밑에는 고박이 안 돼 있고 위에서 내려온 추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류가 세거나 파도가 셀 때 정확한 위치에 못 갑니다. 근데 그 현장은 조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간다 그래도 그 조류에 그게 배겨나질 못해요. 그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이탈되죠.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잠수사들이. 다이빙 벨은 그 현장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다이빙 벨을 나중에
어, 작업을 했었어요. 며칠 동안. 근데 실패하고 돌아갔죠. 그걸 저 눈으로 봤고. 근데 그 영화를 뭐 그 만들어서 어떻게 영화로는 뭐 달나라는 못 가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아는 저희 잠수사들 전문적인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언론들이나 처음에 에어포켓도 그랬죠. 에어포켓도 있다면은 희박해요. 하지만 있으면 정확한 위치에 에어를 갖다 놓아야 돼요. 근데 그때도 VIP가 온다고, 대통령이 온다고, 배가 살짝 그때 뒤집혀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에어를 아무데나 그냥 넣어갖고 그냥 에어를 부은 거예요. 그래갖고 배가 더 중심만 빨리 일어나고 더 빨리 가라앉았죠. 정확한 위치를 찾고 넣어야죠. 있다면. 근데 그냥 급하게 그냥 에어만 안에다 호스만 넣어갖고 그냥 에어만 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심을 더 잃어가고 더 빨리 깔아앉게 된 결과예요. 예. 다음 질문은 린다 모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고통을 갖고 계시는 잠수병을 어디서도 치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지금은 어떻게 치료받고 계신지요? 또 다른 잠수사분들과는 계속해서 연대를 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잠수사분들하고 계속 연락하고요. 저희 또 모임으로 좀 밴드에서 저희 잠수사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홍이가 하늘나라 갔지만 또 그 전부터 이렇게 트라우마로 고생하시는 잠수사들이 꽤 많았어요. 뭐 언론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던 황병주 잠수사님도 사실은 2015년도에 저한테 유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홍이랑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관홍이랑 같이 병주 형 만나서 위로해 준 적도 있고, 관홍이가 그렇게 정이 많은 동생이었어요. 자기도 힘들면서 위로해도 가자 그래서 위로도 가주고.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는 사실 지금 저희 다니는 병원도 있고 국가에서 그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인 게 또 언제 또 중지될지 몰라요. 그게 항상 불안해 있는 거죠. 저희는 몇 번 중단되는 걸 봤기 때문에 또 이게 언제 중단될지, 이게 완치시까지인지 2014년까지로 돼 있는 그런 또 말도 있고, 또 그 전에 끝난다는 말도 있고, 지금은 치료는 트라우마 치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는 있는데 병원을 가면.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가 계속 다녔던 사람들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게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좀 나은 것 같아서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닐 수도 있고 병원을 옮길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새롭게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잘 안 받아줘요. 잠수하고 보면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보건복지부 전화해서 해경에 전화해서 세월호 잠수하라고 알려야 되고, 하여튼 구걸하듯이 병원을 다녀야, 지원을 받아야 돼요. 새로운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고는 있습니다. 트라우마 지원. 예. 유엔에 계신 독일에 계신 윤지원님의 질문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김관홍 잠수사님 외에도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동료들이 많은지요? 그리고 뭐 그런 치료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뭐 지금 이렇게 뭐 말씀도 해주셨고 아까 또 중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뭐 숫자로도 여러 분 계시다고 그 예, 지금 트라우마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신 분이 한 7, 8명? 뭐, 그게 어떨 때는 10명 정도 다닐 때도 있고, 7, 8명 다닐 때도 있고, 그런데, 10명 안팎인 것 같아요. 이, 일단은 저한테 이제 전달된 그 질문들은 이렇게 다 질문을 드렸고요. 네. 혹시 그 또 더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신가요? 직접 하실 수도 있겠고요. 어,
일단 지금 질문이 없으시면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7월 10일에 다 거의 쫓겨나듯이 이렇게 다 나오셨다라고 하셨고, 그 전날 북콘서트에서 유경근님께서 이렇게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하시면서는 그 민간 잠수사분들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했는데 거의 정부에서는 다 철수시키고 그냥 그러니까 실종자들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진행은 하나도 없이 이제는 그냥 배를 인양하는, 그래서 이제 언딘이라는 거의 인양 전문 회사 뭐 이런 쪽으로 하고, 그래서 애초부터 실종자들을 더 이렇게 찾아내고 이럴 계획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민간 잠수사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유경근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아마도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은데,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거를 지나고 나서 느꼈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못 느꼈었어요. 저희는 그 당시에 희생자 중에서 그 현철이 있는데 현철이 아버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끝까지 다 찾고 나가겠다. 근데 저희는 일방적으로 또 통보를 받았고 나가라고 했어. 그때가 이제 7월 6일인가 7일인가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그 세월호 위에 있는 그 빠지도 빠졌어요. 피항을 간 거죠. 파도가 너무 치고 태풍 때문에. 그 저희들도 며칠 휴가를 받은 거예요. 2, 3일 정도. 그 무트로 나간 거예요. 땅으로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자 통보를 딱 온 거죠. 들어오지 안 와도 된다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수색 구조 방법을 바꾸고 몸이 많이 지쳤으니 쉬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영건 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초기 대응도 잘못됐지만 침몰한 다음에도 원래 잠수를 하려면 전문 잠수 바지가 와야 돼요. 주위에 바지도 있었고 배에서 그냥 해경 배에서 잠수하고 전문 바지 배에서 잠수하는 거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잠수를 잘 모르시지만 잠수하는 방법이 아주 많이 달라요. 또 힘들고 그 바지가 20일 대소해 왔어요. 그리고 챔버가 있는 또 더더욱 좋은 바지는 23일 날 왔고 도면을 봐야 물속에서 수색을 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도면도 20날 이후에 왔단 말이에요. 4월 16일인데 그것도 저희 선배 잠수사가 도면 좀 달라고 공영 잠수사가 해갖고 그때서야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도면도 잘못된 도면을 갖고 왔어요. 얘네들이 설계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기 전 도면을 갖고 온 거죠. 그게 20날 아마 이후로 도면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참 잠수를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처음부터도. 처음에 초기 대응도 잘못됐지만 잠수할 때부터도 뭔가 많이 잘못돼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잠수하들이 갈 때도 세월에 기름 유출이 있으니까 기름 유출 그거를 때문에 내지는 군안 때문에 그러니까 배를 건지려고 그렇게 이제 잠수하들을 불러서 해경에서 잠수하들을 불러서 이제 가게 된 거죠. 가보니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배를 건지고 무슨 기름을 막 안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찾아내는 게 우선 아니냐. 그래갖고 스타안부터 찾으러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 보면은 하나하나가 참 진짜로 제대로 준비를 떠나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처음부터 좀 진짜로 그 지휘관들은 없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들이 더더욱 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유경근님이 같이 말씀하셨던 거에도 해경이 전혀 실종자 수습 계획이 없었다 말씀하시면서 해경하고 해수부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유가족들한테 오히려 그쪽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신 수습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내놓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한테 혹시 가족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 참 그러니까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들으면서도 예, 있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그 장승순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그 시신 수습 이전에 사고 초기에 참여하신 잠수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기에 해경이 구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바가 있는지요? 그 초기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음, 수습 이전에 어떻게 장승수님 그 소리 키시고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고 초기라면은 이제 그 기울다가 이제 결국은 그 조금 남기고 거의 다 가라앉은 이제 그 선체가 거의 가라앉고 에어포켓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때 그 약간 그 배의 일부가 이렇게 물 위에 수면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그 해경 관련자가 이제 가족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에는 뭐 아주 수많은 잠수사와 뭐 헬기가 동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허언을 이렇게 막 그 방송으로도 하고 그러는 당시에 실제로 구조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22일 날 갔습니다. 저는 그 22일 날 가서 그때를 정확히 보지를 못했고요. 그 현장에서는. 근데 그 먼저 간 잠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잠수사들은 대부분은 18일 날 이후에 간 잠수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16일 저녁부터 17일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22일 날 갔기 때문에 그걸 또 눈으로 보질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정경민님 질문입니다. 세월호 구조 활동에 참여하신 이후 정부에서 수색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거나 혹은 구조 매뉴얼을 만드는데 경력자 자격으로 참가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전희경님 질문입니다. 참사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 활동하셨다. 구조 당시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예, 뭐 이런 부분으로도 전날 뭐 이전에도 다른 데서도 듣기도 했었고 전날 북콘서트 때도 들었던 내용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정말 시신들을 찾으시고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상황들을 조금 이제 그 설명 요청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말씀하실 때도 그 학생들 특히 그 김상훈님께서는 그 학생들 있는 그런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은 막 각 방들마다 비슷한 숫자의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은 비어 있고 어떤 방은 몰려 있고 그래서 서로들 다 부둥켜 안고 있고 또 올라올 때 이렇게 줄을 잡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 두 손을 다 써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을 좀 그때 그런 참사 당시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요청하는 질문. 예. 예. 그러니까 희생자 수색하면서 수습했던 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갔을 때 이제 희생자를 찾는 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류가 엄청 센 곳이에요. 그걸 로프를 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태극기 휘날리듯이 옆으로 됩니다. 사람 몸이. 그 정도로 조류가 센 곳이에요.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세월호 선체 안에를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조류 영향을 못 받으니까 좀 나아요. 하지만 그곳은 또 껌껌해요. 빛이 차단되잖아요. 실내니까. 그리고 라이트를 비춰도 육상은 라이트가 옆으로 퍼지면서 비치는데 뻘물이 많은 남해서해 탁한 물이 있는 그런 곳은 부유물이 많고 뻘물이 한번 일어나면 앞이 안 보여서 라이트를 비춰도 기둥같이 비치지 이렇게 퍼져서 비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라이트가. 거의 촉각으로 더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디 격실 문을 열어서 이제 찾는 거죠. 근데 해군은 저도 해군 SS에 있었지만 장비가 좋습니다. 헬멧을 쓰고 비상탱크도 메고 엄브리카라고 해서 위에서 수중까지 내려오는 호수 잠수를 근데 호수가 두꺼워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큰 격실을 하는 거고 그런 그 장비로는 작은 격실을 못 들어가요. 그리고 통로가 1m도 채 안 되는데 이 통로가 배가 옆으로 좌측으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1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m가 채 안 되는 건 맨몸으로 기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장비를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최소한의 약한 장비, 날렵한 장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헬멧이 아니라 앞면 마스크만 입고 뒤에는 밴드를 매고 호수도 가느다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은 카타칼로 자르면 잘릴 정도로 농약 호수입니다. 저희 산업잠수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기통도 안 매요. 아니 비상탱크도 없어요. 비상탱크를 각 복도에만 하나씩 냈어요. 놨죠. 비상시에 진발 급할 때 쓰라고. 그거를 진입하면은 들어갈 수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샅샅이 수색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짐을 이쪽으로 다 옮겨요. 그 다음에 다 찾고 그 다음 이쪽 찾을 때는 또 여기 있는 짐을 다 옮기고. 그러니까 물속에서 그냥 노가다뛰듯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물속 일이 얼마나 좀 힘드냐면 물속에서 예를 들어서 망치질을 한번 하더라도 육상에서는 한번 딱 치면 많이 들어가는데 물속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한 대 딱 때려야 요만큼 들어가요. 그 정도로 3배, 4배 힘들어요. 그건 물의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힘들죠. 근데 수심도 40m 이상인 데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더듬더듬 찾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은 한 손을 로프 잡고 한 손을 CC 잡고 이게 아닙니다. 로프를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CC는 어디 있겠어요? 안아야 돼요. 손을 라이프 자켓 안에다 넣어서 보통 안아요. 저희는 보통 작은 격실을 좀 많이 해갖고 보통 학생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얼굴 이렇게 닦아줍니다. 눈, 코, 입에서 뻘도 나오고 피도 나오고 그래요. 그 깨끗한 모습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닦아주면서 엄마한테 가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도 안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꼭 안고 와야 되니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곳은 힘들게 찌그러진 문을 뜯어갖고 열면 안에 샅샅이 구조하는데도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옆방에는 열 몇 명이 또 우르르 몰려있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렸나 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안고 거기가 수온이 11도였어요. 11도. 11도면은 냉탕에서 아주 차가운 물 들어가서 못 들어갈 정도로 차가운 물이 보통 15도, 18도고 일반 냉탕이 20도입니다. 차가워서 못 들어가는 냉탕이 15도, 18도예요. 11도는 그보다 더 낮죠.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 경직돼 있었어요. 다 팔짱 끼고 끼안고 있고. 그 통로는 좁고 공간도 좀 협소하고 한 명 한 명 나와야 돼요. 데리고. 그러면 이 관절을 계속 이렇게 주물러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죠. 풀어라, 빨리 풀어. 엄마한테 가자, 아빠한테 가자.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풀어줬어. 그럼 또 희한하게 또 탁 풀려서 또 상하지 않게 또 조심해야 되니까 주물렀던 기억이 나고. 근데 다른 잠수사들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다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른으로서의 이제 그 미안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한 명 올리면 또 내려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계속 했던 기억이 나고요. 사실은 그때 생각하면 진짜로 뭐 할 얘기가 참 많죠. 많은데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그, 예, 다음 질문은 지가슬님의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뭘 딱 질문하시는 건지 일단 써 있는 거로는 당시 사고 현장에서 현장을 보신 분으로 지금 세월호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쓰셨는데 어떤 의미신지 가슬님 그 소리 키시고 조금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직접 해 주십시오. 소리 키시고. 아, 아, 그때 당시 안녕하세요. 예, 시애틀 지가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고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분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밴드나 이런 잠수사분님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뭐 많은 생각이나 의견도 있으실 테고 그렇게 하실 텐데 지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소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뭐 사실은 이게 뭐 대한민국에서 아니 가장 뭐 크다면 큰 사고가 아닌 참사잖아요.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걸 참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사실 잠수사인 저희들도 고통입니다. 큰 고통이고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려고 다들 잊으려고도 했었어요. 또 잠수를 해야 될지 모르고 생업이니까. 근데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들 그냥 생각이 자주 나는 사람, 덜 나는 사람 뿐인 거지 이걸 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슬픔은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생각을 하고 그냥. 잊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생활의 일부분으로 그냥 그렇게 지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상규명을 왜 제대로 해야 되냐면 잠수사로서 제가 구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도 저는 가족분들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시신 수습을 한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구조를 했어야 그 말을 듣는 건데 뭐가 뭐 시신 수습은 또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장소. 그러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이런 사고가 또 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진상규명이 안 되고 책임자 처벌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땐 또 누구의 또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민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참 답답해요.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눌 때 드렸던 질문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더 정말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무엇을 궁금해할까 세월호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뭘 더 알고 싶어 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 궁금한 부분은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선원들의 행동이나 해경들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은 전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잠수 내용은 제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잠수하게끔 만든 그 과정, 왜 그게 침몰하기 전에 왜 사고가 그렇게 났으며 그 사고를 왜 대형 참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선원들이나 해경들의 행동들 초기에
그건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겠죠. 그 이은희님 질문입니다. 공우영 잠수사님 3년 동안 재판받느라 생활에도 지장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있었는지. 아니, 근데 국가를 대상으로 그 하는 게 알아봤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게 거의 이길 확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강욱 잠수사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공우영 잠수사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해경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기각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 저희들은 분명히 관홍이랑 저랑 다 공영 잠수사님 무죄 받았을 때 해경을 고소했거든요. 예,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각을. 예. 그다음 질문은 아니고요. 정경민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글입니다. 김상우 잠수사님, 세월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정성껏 안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윤지원님 질문입니다. 정부에 대한 배신감은 유가족들이나 잠수사들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유가족님들과 이에 대한 대응, 조언 또는 연대가 있는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4년부터 15년까지 치료가 중단되고 다시 하고 중단되고 다시 하고 이걸 반복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몇 번? 그 와중에 유가족분들 그 대표로 몇 분이 저희들을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유가족분들 그때만 해도 잘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보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버님들은 좀 덜한데 엄마들이 그렇게 우셔서 그럼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들을 보고 우니까 또 그 생각을 자꾸 우리를 보면 나게끔 우리가 하는 건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안 만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2015년도에 유가족분들 대표분들이 저희한테 오셔서 아니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거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알리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정말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알리는 방법. 저희 잠수사들은 좀 무식합니다. 뭐 잠수만 했고 이런 언론 이런 걸로 말도 잘 못하고 법도 모르고. 근데 그 유가족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4.16 연대도 알게 됐고 재단도 알게 됐고 온 마음도 알게 됐고 그래서 투쟁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인터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잠수사들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가족분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2015년이 그 김관홍 잠수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정신과에서 약을 먹다가 그 유가족분들이 고맙다라는 말에 그 약을 안 먹게 됐다라고 했던 그때 그때.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남겨주신 것도 질문은 아니고요. 김지연님께서 구조를 했어야 했는데 시신 수습을 하게 돼서 유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는 말씀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김상우 잠수사님을 비롯한 모든 민간 잠수사분들이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고요. 그다음에 린다모님 질문입니다. 만약 김상우 잠수사님께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와 자리에 계시다면 어떤 처벌을 하시고 싶으세요? 또한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책임자 처벌은 저는 선원들은 다 똑같이 그 선장과 같은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해군이라 배를 좀 안다. 배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침몰한다는 거를 다 알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해경 또한 1, 2, 3 함정 혼자만 책임을 물었죠. 그러면 안 되죠. 1, 2, 3 함정에 있는 선원, 해경, 그다음에 헬기 타고 왔던 해경, 그 위에 지휘부, 또 그 지휘부를 또 지휘하는 해경, 아니 저 해수부, 또 그걸 계속 보고를 받았던 그 윗선, 그 보고가 어디까지 갔겠어요? 청와대까지 가지 않았을까요?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죠. 권한은 책임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배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배상 아, 보상을 어떻게 배보상 그거는 뭐 더 받을 거 덜 받을 거 없고 그냥 산재만큼. 뭐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산재들 처리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라우마 현재는 치료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두지 말고 좀 음, 왜냐하면 트라우마라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은. 예, 좀 뭐 정말 듣다 보면 또 말씀하시다 보면은 하실 말씀 또 우리도 들을 말들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그 1시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시간은 대략 끝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그 질문은 이제 일단은 지금 질문은 이제 더 올라 있는 건 없고요. 이제 곧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전날 북 콘서트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세월호 잠수사다 어떤 그 책 잠깐 뭐 소개해 예. 주시죠. 도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예, 이게 잠수사들 25명 중에서 11명의 현장에 가게 된 동기와 계기와 잠수했던 내용과 잠수한 그 현장에서 나왔을 때의 얘기들 뭐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한 건데 사실은 이거는 온마음 센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그 치료를 받는 곳이에요.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뭐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저희 잠수사들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록을 남기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글을 쓸 줄을 모르니 작가분을 모셔와서 저희가 한 얘기를 글로 하면서 책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비매품이라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또 외국에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 안산에 온마음 센터라고 있는데 혹시 온마음 센터 분이 오늘 이거 듣고 계시면 어떻게 이걸 하는 방법이 있던데 이 책이 아니라 다르게 어떻게 혹시 이거 보고 계시나요? 온마음 센터 예? 이은희 팀장님? 온마음 센터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셔서요. 파일로 공유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 말고도 다른 잠수사들의 또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잠수사들 얘기도 더 볼 수 있고 아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계획했던 시간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요. 근데 우리 끝내기 전에 김관홍 잠수사님 5주기로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또한 김상우 잠수사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같이 다 하셨던 그런 분인데 본인에 대한 어떤 소개를 할까요? 좀 그런 거 본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십시오. 저는 민간 잠수였고
지금은 잠수사가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거에 군대에서 잠수를 배워서 SS 해남구조대라는 곳에서 잠수를 배웠고 군생활 5년을 했고, 그 사이에 저 군생활 있을 때 참 많은 사고가 있었어요, 해상에서. 그래서 경험도 많이 쌓았고, 나와서는 산업잠수 일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또 서울에서 일도 좀 보면서, 지금은 잠수 일을 은퇴하고 서울에서 살면서 관홍이가 뒷일을 부탁한다고 해서 그 뒷일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근데 그 뒷일을 좀 다른 잠수사와 같이 최대한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뭐 질문을 이게 하나 또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니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 저기 기영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말씀 듣다 보니 어쩌면 또 유사한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범한 일반인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참 사고는 날 수 있지만 사고를 최대한 재빠르게 대비해서 대형 뭐 참사로 이루어지지 않게끔 준비도 철저하게 더 해야겠죠. 해경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더더욱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상 사고라는 게, 해상은 늘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은, 해상이든 육상이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나 119나 시간 내에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럼 민간 구조자가 그 옆에 있다면 구조를 하겠죠. 근데 그 구조자를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뭐 그냥 내팽개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세상이라면 누가 또 달려갈까? 그거 생각하면은 제대로 좀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꼭 저희를 떠나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 행사를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이제 나가시기 전에 같이 이렇게 다 그냥 오신 상태로 단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모두 이렇게 화면을 켜셔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경님, 어떻게 준비되시면은 하나 둘 셋 하셔갖고 찍으시죠. 네, 준비됐습니다. 인증샷 찍겠습니다. 2번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하나. 지금 뭐 안 키신 분들이 있는데 키실 시간 드릴까요? 이은희님, 안산 온마음센터 이은희님 스타트 비디오 시켜드렸는데요. 한 말씀 하실래요? 안산 온마음센터 이은희님.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가 안 들리네. 여전히 안 들립니다. 그럼 사진만 찍겠습니다. 사진 소리.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참 세월호의 상태가 아까 참 많은 잠수사분들이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생하고 계신데 그 치료를 위해서 구걸하듯이
다니신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지금 그런 상태, 지금 세월호 때 그때 그야말로 국민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가셔서 하셨던 그런 분들이 구걸하듯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상태. 이게 지금 또한 세월호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의 상황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참 멀고 당연히 돼야 될 것이 아직도 너무나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출발이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또 조금씩 더 알아가고 또 알게 된 것들을 주변하고 나눠가는 것, 그런 것이 힘이 되고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늦은 시간 또 아침 일찍 또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그리고 또 이 많은 이야기들 하실 때 그것 자체가 또한 아픔이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설명해 주신 김상우 잠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치면서 마무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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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